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여기저기 졸업식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딸이 클램슨 대학 졸업하고 또 다른 아들은 미시간 대학을 졸업한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USC를 지난주 졸업한 딸과 사진을 찍어 올린 친척 동생도 대견하다고 딸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하이스쿨을 졸업한 모든 아이들이 4년이 훌쩍 지나면서 대학 학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의 딸도 이번 주 콜롬비아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소아과 레지던시를 간다는 뉴스도 올라 있었습니다. 이렇게 싱싱한 혈기의 젊음이 부럽습니다. 앞으로 각자 가고자 하는 인생의 다음 단계에 도전을 하게 될 것이고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성공이 있기를 축하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Mother's Day, In-Flight Dining, LA Tourism, 비싼 패스트푸드, 그리고 빗물 저장입니다. 지난 일요일 Mother's Day 잘 보내셨겠죠? 미국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식당 예약이 힘든 날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미국 어머니날 시작을 아시는지요? 지난 1907년 애나 자비스 씨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웨스트버지니아주의 감리교회 메서디스트 처치에서 하루 종일 행사로 시작됐는데요. 그날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흰색 카네이션이 주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1914년 그때 당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매년 5월 두 번째 일요일을 Mother's Day로 국립 할리데이로 정한 것입니다. 애나 자비스는 1864년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출생했습니다. 사회활동가였고요. 그런데 그녀는 인생 마지막에 그녀가 세운 Mother's Day가 너무 과하게 상업화되어 가는데 실망을 하면서 미국 내 Mother's Day 무효화, 캔슬레이션을 추구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만든 어머니 날이 너무 극심하게 상업화되어 가지고 버린 데 가장 크게 후회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결국 Mother's Day의 상업화는 극치로 증가해 왔고요. 올해도 소비자 전체 지출은 기록적인 330억 5천만 달러를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 소매업체 대표인 매튜 쉐이 씨는 어머니 날은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모든 어머니들을 셀러브레이트하는 날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요. 모든 소매업체는 이것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소비자들의 이런 수요를 만족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해도 미국 성인 중 84%는 어머니날 가족들 모임이나 행사를 준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선물의 지출 금액은 1인당 평균 254달러 4센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 최고 기록이었던 274.02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액수였습니다. 가장 높은 금액을 지출한 연령층은 35세에서 44세 사이고요. 인기 있는 품목으로는 이 꼬치 단연코 1등 74%로 나와 있고 이어서 카드가 73%, 그리고 저녁 식사나 브런치가 59%로 나와 있습니다. 선물로 지출된 총 액수를 보니까 이 보석에 70억 달러가 들어갔고요. 특별한 식당에서 외식하는 것이 59억 달러, 전자제품 선물이 35억 달러로 올라 있습니다. 온라인 구입이 역시 최고였습니다. 35%를 차지했고 백화점에서 32%, 그리고 스페셜티 스토어가 29%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예전에 어머니날에서 이젠 어버이날로 바뀌었지만 그 이후 수많은 나라에 Mother's Day가 자리 잡게 되었고요. 각자 나라마다 조금씩 형태는 다르기도 합니다. 날짜도 나라에 따라서 다른데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로 정해져 있고 타일랜드는 8월 12일, 페루는 미국처럼 이 5월의 두 번째 일요일이고요. 프랑스는 5월의 마지막 일요일, 영국은 매년 변하는 렌트의 마지막 일요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축하 방식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마리아치 밴드부터 시작해서 로컬 교회 행사, 전통 음식 먹는 습관 등 아주 다양합니다. 멕시코 예를 다시 보면 말씀드린 대로 5월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요일에 상관없이 5월 10일인데 멕시코 전체가 거의 하루 쉬는 오프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주중에 있을 때에는 이 집에서 어머니와 보냅니다. 어머니의 존재는 그 무엇보다 큰 것이라고 하면서 Mother's Day는 전 국가가 멈추는 날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멕시코 어머니날이 보통 미국 어머니날과 비슷한 시기에 있고요. 그래서 미국 사는 멕시코 사람들은 어머니날을 5월 10일 그리고 5월의 두 번째 일요일 등 두 번 지내는 집이 많다고 합니다. 페루 같은 경우에는 펠리스 디아 마마라고 부르는데요. 집안 식구들 식당이나 어느 한 친척집에 모입니다. 보통 점심때 모여서 몇 시간 동안 모여 앉아서 음식에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끈끈함이 더 강해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로컬 뮤지를 찾아갑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많은 어머니들, 할머니들에게 존경심을 표시하는 것이죠.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음식과 음료수, 꽃을 챙겨와 묘지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하고도 비슷한데요.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사람의 경우에는 빨간색 장미꽃을 달아주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흰색 장미를 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전통의 강도는 다소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빨강색 장미는 어머니날의 가장 인기 있는 꽃입니다. 영국을 보면 이름이 좀 다른데요. Mothering Sunday라고 부릅니다. 이 의미는 어머니와 교회의 연결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중세기 시절에 전설이 있습니다. 마을을 떠난 사람들이 이 렌트의 마지막 일요일에 원래 Mother Church로 돌아온다는 전설에서 온 것인데요. 이런 습관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이가 다시 결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할러데이와 교회의 연관은 한층 더 엷어졌지만 여전히 인생의 중요한 날이라고 하면서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그 무엇보다 높은 가치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태국, 타일랜드의 경우는요. 전 국가가 참여하는 할러데이입니다. 전국이 하루 휴일인데요. 애초에 4월 15일이었다가 이것이 1976년에 8월 12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태국의 로열 패밀리 멤버인 퀸 시리킷의 생일과 일치하는 날로 바꾸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8월이 들어서면 12일이 될 때까지 거의 매일같이 전국적으로 모든 빌딩들은 이 퀸의 이미지에 색색깔 되는 국기와 꽃, 다양한 불빛으로 도배되다시피 합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는 여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불꽃놀이도 휘황찬란하면서 이게 어머니 날을 축하하는 것인지 여왕의 생일의 의미가 더 큰지 구분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은 그들 어머니에게 흰색 제스민 플라워를 달아드리고요. 어머니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날이죠. 작년 태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은 여왕과 모든 태국 어머니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 따라 셀러브레이션이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어머니들에게 작은 선물과 이 꽃 보케이를 선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일요일이 어머니 날인데요. 어머니와 가족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어머니날 이른 아침에 남편들이 마켓에 가서 색상 좋은 장미, 데이지 등으로 이 다양한 꽃으로 만들어진 보케이를 사오는 것이 전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5월의 두 번째 주 일요일은 가장 마음이 따뜻해지는 날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비행기 여행 중에 기내식, 음식을 즐기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이 소탈해서 뭐든지 대부분 맛있는데요. 이런 비행기 안의 음식 역사도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1960년대 비행기 안의 모습을 보면 현재와 완연히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는 코치 클래스 좌석에서도 와인에 질 높은 음식이 제공되던 시절이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때 소위 부르던 이름이 있습니다. 로열 코치맨 메뉴라고 알려진 것인데 비프 콘소메, 이 소테이된 치킨 브레스트의 와인은 기본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벨루가 캐비아에 스모크드 훈제된 노바스코시아 살몬이 보통 보는 메뉴였고요. 거기다 피우는 시가도 마음대로 필 수 있었으니 지금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장면이죠. 이때를 항공, 여행의 황금기, 골든 에이지라고 부르던 시절입니다. 당시 1964년에서 75년 사이 팬엠 항공사 플라이트 어텐던트였던 앤 스위니 씨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전 세계를 끝없이 날아다닌 여성인데요. 그때 당시 모든 팬엠 노선은 인터내셔널, 국제 노선이었다면서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은 다 가보았다고 웃습니다. 모나코, 런던, 파리, 베이징, 방콕, 타이티 안 가본 데가 없다고 합니다. 당시 비행기 경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내식사, 기내식사였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플라이트 어텐던트 훈련 기간 중에도 거의 70% 시간은 음식과 연관된 서비스에 집중됐다는 것이죠. 요새같이 조그만 알루미늄 포일 안의 음식이 아니고 직접 로스트 비프를 앞에서 잘라주고요. 각자 개인 안트레이를 직접 서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럴 때 퍼스트 클래스를 가면 이것은 몇 배도 강조되고 최고급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말 알래스카 에어라인즈에서는 알래스카 색깔의 이 다양한 러시안 헤리티지를 기리는 의미로 서비스를 디자인했습니다. 멋있는 러시안 분위기 유니폼을 입고 탑승객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음식은 정말 화려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사진만 보아도 정말 크게 다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요새의 기내식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보통 어텐던트들이 와가지고 치킨 or fish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나오는 음식은 정말 형편없을 때가 많은데요. 예전과 큰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새는 더욱이 이 코치 클래스를 타면 장거리 인터내셔널 노선이거나 아니면 국내선인 경우 정말 대륙 횡단 정도 노선이 되어야 기내식이 있는 정도이고 단거리 노선은 거의 없죠. 비스킷, 쿠키나 프레틀이 다입니다. 이렇게 에어라인 음식, 예전 황금기에서 상당한 추락을 한 셈인데 정말 이제는 오늘날 항공여행의 많은 다양한 것들 중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내식입니다. 물론 경비 절감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 외에도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레귤레이션이 많이 생겼고요. 항공기 디자인도 변화되어 왔고 승객의 건강 그리고 안전도 컨선도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9.11 테러 참사 이후 항공기 세이프티 컨선이 최고조로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칼 같은 음식 도구 사용도 변했고 또 항공기 가운데 통로, 갤리를 한층 좁히면서 더 많은 좌석 배치가 이어졌죠. 또 땅콩 알러지 같은 이유로 제공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음식들은 한층 더 작아지고 퀄리티도 크게 하락해버린 것입니다. 여행 산업계를 커버하던 Atmospheric Research 그룹의 헨리 하트필드 씨는 말합니다. 음식 서비스야말로 한때 항공사의 자부심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질적으로 너무나 형편없이 하락해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과연 항공사 간부들이 기내 음식이 어떤지 맛이나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질 정도라고 말합니다. 항공사는 오랫동안 음식 생산에 들어가는 경비와 승무원이 기내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을 줄인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 예로 1980년대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의 최고인 로버트 크랜들 씨는 모든 샐러드에서 올리브 하나씩만 줄여도 항공사 1년에 $40,000를 절약한다고 우쭐댔던 에피소드도 유명합니다. 경비와 서비스 속도가 항공사에게는 기내 음식이 얼마나 좋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죠. 싱가포르 에어라인스나 델타 같은 이 캐리어들은 미슐린 스타 레벨 요리사들과 파트너십을 갖추고 있는 것에 비교해서 나머지 대부분 항공사들은 몇 시간 전에 대량으로 준비해 놓는 푸드 케이터링과 계약을 맺은 실정입니다. 사실 비행기 안의 음식 역사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20년대 승무원들이 귀환에서 압력을 조절을 위해서 검을 나누어 지으면서 시작된 기록이 있는데요. 초창기 항공기들은 이 비행기가 위아래 움직임이 너무 과격해서 음식 종이 접시를 사용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항공료와 노선은 미국 연방정부가 모두 컨트롤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행기 가격이나 노선은 정해진 가격, 노선이었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항공사는 경쟁 차원의 다양한 서비스로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바로 음식과 다양한 럭셔리 분위기를 창조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레귤레이션이 사라진 1978년 이전까지는 모든 승객들은 메인 음식 앙트레와 2가지 야채, 샐러드, 디저트, 음료수가 티켓 가격에 포함되게 법으로 정해져 있던 것이죠. 맛있는 음식은 항공 여행의 즐거움을 더 높여주는 것이었고 음식은 5분에서 5분 만에 준비되고 비행기 가운데 갤리 4군데에서 서브되어 온 것입니다. 항공사는 서비스와 다양한 어메니티들로 경쟁을 했고요. 그중 음식 서비스는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다른 엔터테인먼트도 제한적이어서 음식이 단연코 최고 중심이었죠. 항공사마다 그때 당시는 최고 셰프를 고용하고 비행기 안에서 직접 관리하는 케이터링 키친도 갖추었던 것이죠. 그러다 레귤레이션이 다 사라지고 항공사들은 티켓 가격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 삭감들로 이어지고 음식 선택폭도 줄어들고 질적인 하락이 이어진 것이죠. 그러다 9.11 사태는 기내 무료 음식을 완전히 사라지게 자극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유나이티드 모두 기내 음식을 중단했고요. 그러다 국내선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컨티넨탈 항공사가 2010년 마지막으로 기내 무료 음식을 중단한 것입니다. 이제 항공기내 음식을 두고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비난이나 다양한 웃음거리, 조크의 대상이 된 지도 언 10여 년이 됐습니다. 한 가지는 그렇지만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보면 요새도 항공기내식의 황금시대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항공사의 어떤 캐리고리로 나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캐빈 클래스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 나는 현실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항공기 같은 경우 퍼스트 클래스 안에서는 점심으로 지중해식 샐러드 볼에 모조 소스를 발라진 치킨 브레스트에 블랙빈 라이스에 펜에 파스타가 따라 나옵니다. 몇몇 항공사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캐비아까지 제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LA는 미국 도시 중 관광 목적지로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지난 팬데믹 이후 LA 전체 관광객 숫자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 숫자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팬데믹 이전에는 기억나시죠? 중국, 브라질, 호주 등 많은 외국 관광객을 태우는 대형 버스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바로 이곳 LA 상징인 파머스 마켓에 매일 들어오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버스는 그곳에 1시간 정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 관광객들은 음식을 즐기기도 하고요. 수보니어를 구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이곳의 버스들 오늘날도 여전히 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 숫자는 현저히 줄어들었죠. 이러자 LA Tourism and Convention Board의 CEO인 애덤 버크 씨는 현 상태를 재정비하고 미국 내 가장 인기 여행 목적지 LA를 회복 상황에 집중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LA 관광 전체 회복을 추구하는 데는 외국 관광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을 너무 잘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회복이야말로 220억 달러 수입을 가져오고 관광 연관된 53만 명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LA 관광 전체 최고 목표가 되겠죠.
이렇게 관광객 중에서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외국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머무르는 기간이 더 길고요. 또 쓰는 돈의 액수도 더 높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 관광객들 방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외국 관광객 1명이 쓰는 소비 파워는 국내 관광객 3명에 해당한다고 이 3배로 높다는 것이죠. 지난주 LA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던 연중 컨퍼런스에 외국 여행사 연관된 사업체들이 모였는데요. 이곳에 해외 관광객 유치에 연관된 많은 홍보 전시물들이 눈부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컨퍼런스로 추가의 외국인 방문을 기대하게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LA 국내 방문객 숫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기록된 580만 명 외국 방문객 숫자는 2019년 숫자의 4분의 3 정도에 달하는 정도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외국인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쓴 액수는 반대로 미국 관광객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용한 액수를 앞질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관광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여름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숫자가 크게 감소한 것이죠.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 관광객 감소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방문객이 감소한 것입니다. 비록 2023년 들어서 LA 국제공항을 통과해 들어오고 떠나는 외국인 7,500만으로 이 숫자는 이것은 그 전년에 비해서 14% 증가했지만 그래도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15%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감소폭이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으로 오고 가는 노선이 감소한 것이 한몫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차가운 현재 관계, 또 러시아 에어스페이스 제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과 미국 간의 노선에 부정적인 여파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에도 락다운도 풀렸음에도 중국에서 도착하는 노선 숫자는 크게 감소한 상태이죠. 지난 1년간 중국에서 오는 이 항공 노선이 서서히 증가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 이후 미국 관광청은 중국 노선을 매주 35개에서 50개로 증가를 허락했지만 이건 역시 팬데믹 이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결정은 앞으로 2024년 다가오는 여름 피크 시즌을 눈앞에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정상화에 한 발짝 가까워진다는 의미의 큰 걸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 이전에는요, 일주일에 150개 노선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팬데믹이 시작되고 지난 2023년 8월 사이 이 기간 동안은 양국 간의 노선은 일주일에 12편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에서는 이번에 이런 결정을 두고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교류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연관된 다른 국가와 이 해외 노선들의 회복세는 한층 더 빠릅니다. 한 예로 중국과 영국 간의 노선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오히려 30% 앞지른 현실입니다. 앞으로 중국 관광객이 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경우에 미국 경제에 300억 달러를 더할 것이고 추가로 5만 개의 직업이 늘어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거기다 미국에 들어오는 비자 수속에 걸리는 느린 과정도 한몫합니다. 이것은 외국 관광객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한 예로 인도 같은 경우에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 중 하나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기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1년 넘게 걸립니다. 또 같은 과정이 콜롬비아에서는 2년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느 누구도 이러는 과정에 70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말한다면 그냥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죠. 앞에 말한 버크 씨야말로 이 분야에 오랜 세월 몸담은 베테랑이고요. 그래서 여행 제한 사항을 좀 더 쉽게 만들고 비자 과정, 또 외국 항공 노선 증가 등 문제를 두고 지금 백악관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버크 씨가 말합니다. 현재 LA로 여행 오는 것을 정말 팔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LA에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아 렌트카를 꼭 해야 하고 이것은 추가 경비를 의미한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 막히는 트래픽 문제야말로 정말 외국인들을 설득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러함에도 다가오는 몇 년 동안 이 몇몇 굵직한 이벤트들이 LA로 옵니다. 2026년 월드컵 축구가 있고요. 또 2028년에는 썸머, 하계올림픽 등 엄청난 해외 방문객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복잡함과 풀어야 할 숙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이죠. 한 예로 최근에 LA 지역의 10여 개 호텔들의 노조 이견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동자들이 합의해서 사인을 했죠. 그렇지만 이것이 2028년 만기될 것인데 이것의 의미는 올림픽 바로 개막 직전 노조 문제가 또다시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앞에 말한 파머스 마켓 안에서 베넷 아이스크림을 지난 60년 이상 운영해온 주인 스캇 베넷 씨는 지진의 폭동 같은 극심한 문제까지도 생길 가능성이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팬데믹 락다운 그때 당시를 기억하면서 모든 것 문 닫고 12명의 종업원을 떠나보내야 했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혼자서 아이스크림 콘에 담아 테이크아웃만 했던 악몽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상당수 종업원이 돌아왔고요. 이번 여름을 크게 기대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특히 외국 관광객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줄을 서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리는 외국어들이 이렇게 반가울 수 없다고 웃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기를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새 패스트푸드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고 놀랍습니다. 맥도날드 메뉴 가격 엄청나게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기회로 노리는 식당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애플비즈나 칠리스가 기회를 보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최소한 애플비즈가 소비자들에게 생각해보라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애플비즈의 페어런트 회사인 다인 브랜드의 CEO인 존 페이튼 씨는 우리 식당의 햄버거도 $9 99센트라면서 요새 패스트푸드 스토어 $10 달하는 햄버거 가격 말하는 것이죠. $10 햄버거 사서 차 안에서 먹겠느냐고 되묻습니다. 그가 마케팅에 강조하는 것은 같은 가격을 낼 것이면 우리 같은 식당 안에 들어와서 풀 서비스를 받으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예전의 커스터머들이 식당 가격이 높은 메뉴 때문에 저렴한 패스트푸드로 변하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커스터머들은 높아진 메뉴 가격에 외식을 아예 자제하는 비율도 높아지면서요. 집에서 그냥 먹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 요새는 식당 비즈니스를 커스터머들을 두고 뜨거운 경쟁을 벌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새 패스트푸드 스토어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애플비즈 같은 다이닝 할 수 있는 식당들이 한 끼 먹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패스트푸드와 같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런 커스터머들을 빼앗아 오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페이튼 씨 주장에 의하면 맥도날드에서 먹는 런치 요금이나 애플비에서 먹는 런치와 같다고 말을 하면서 반면 애플비에서는 안에 들어가 앉아서 서버가 직접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애플비즈는 이 저소득층 커스터머들 발길이 줄어든 것에 대응해서 아주 좋은 다양한 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칠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음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한층 더 자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푸드 스토어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셈이죠. 이렇게 메뉴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 줄어든 특히 저소득층 커스터머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은 더 심해질 전망인데요. 1년 전에 비해서 한층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이렇게 작아진 커스터머 베이스 안에서 더 많은 식당들이 치고박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메뉴 가격 인상으로 수많은 패스트푸드 식당 발걸음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진 커스터머들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인데요. 지난 12개월 전하고 비교만 해봐도 햄버거 가격 말도 안 된다는 커스터머들의 같은 목소리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맥도날드, 그때 당시 가격을 올려도 우리들 커스터머 잃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CEO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소득층 커스터머들을 상당수 잃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맥도날드의 Chief Financial Officer인 이안 볼든 씨는 최근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커스터머들에게 현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인정했고요. 앞으로 이런 커스터머들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5 메뉴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분노한 커스터머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라가서 본인 기분을 명확하게 올려놓고 있는 이 현실인데요. 커네디컷주의 한 맥도날드에서는 빅맥 D를 $18를 두고 분노의 물결이 치솟고 있다고 올라있고, 또 어떤 사람은 틱톡에 올라가서 맥도날드 해도 너무하다고 강조하면서 해시 브라운 한 개에 $3를 차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맥도날드는 매장마다 독립적인 프랜차이즈 소유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3짜리 해시 브라운은 정말 사서 먹기도 아깝다고 소셜미디어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러니 이제 식당들이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는 커스터머들을 빼앗아 오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애플비즈의 상황도 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첫 번째 4분기에 세일이 4.6% 감소했고요. 1년 연봉 $50,000 이하인 저소득층 커스터머들 방문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출 액수도 크게 줄었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애플비즈나 칠리스 같은 식당들은 비싼 패스트푸드 식당 가격에 경쟁 의사를 내놓은 것이죠. 칠리스의 CEO인 케빈 호크만 씨도 회사 내 소셜미디어 팀이 커스터머들의 대화를 집중해서 모니터링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패스트푸드 가격에 완전히 분노에 차 있다고 하면서 지난 4월 프레스 릴리즈를 통해서 새로운 버거를 소개했습니다. 소개하는 과정에 이들은 빅맥보다 비프 양이 2배 많고 맛도 패스트푸드와 비교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10.99에 햄버거와 드링크를 포함되어 있는 밸류 메뉴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도 칠리스가 패스트푸드보다 더 좋은가 하는 질문에 yes라고 답한 사람들에게는 리워드를 준다는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비디오를 통해서 그들 음식과 패스트푸드 음식을 비교하는 것도 대담하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맥도날드로 가려던 사람들 발길을 칠리스로 변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면서 한 가지 문제는 칠리스나 애플비즈 같은 것은 가격 경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간을 두고 경쟁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서 앉아 식사하는 식당에 들어가는 목적은 패스트푸드 식당을 들어가는 경우와 다르다는 지적이죠. 칠리스나 애플비즈에서는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는데 맥도날드 같은 곳은 바쁜 사람들이 들어갔다 금방 나가는 길로 가는 것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죠. 최소한 칠리스 입장에서는 현재 그들 식당의 음식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고 커스터머들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심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음식, 저렴한 가격, 좋은 밸류를 강조하는 것이죠. 맥도날드 같은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햄버거에 $10 넘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안에 들어가 앉아서 풀 서비스를 받는 애플비즈나 칠리스 같은 다이닝 식당들이 이 기회에 그들이 햄버거를 가격도 같은 수준에서 풀 서비스를 받으라고 경쟁 피치를 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지난 2년 동안 기록적인 강우량을 거둔 LA 카운티는 이 중에 상당량을 저장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부터 약 963억 갤론을 저장했다고 하는데요. 이 양은 카운티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40만 주민들에게 1년 동안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LA 카운티 퍼블릭 워크스의 디렉터인 마크 파스트레이아 씨는 올해는 정말 슈퍼 이어였다고 말을 하면서요. LA 카운티는 수도 전력국, LADWP 등 또 다른 몇몇 에이전시들과 화합해서 빗물을 상당량 차단해서 저장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 이후 10억 달러 넘는 큰 투자를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이번 투자 자금의 일부는 댐을 높이거나 저장할 수 있는 면적을 넓히고 그렇게 해서 폭풍으로 동반된 빗물이 분지들로 모이게 만들고 스며들게 만들어서 결국 지하층 대수층이라고 부르는 에퀴퍼로 들어가게 성공한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투자한 것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거기다 LA 카운티는 2001년 이후 10억 달러를 들여서 저수지 바닥의 침전물을 없애면서 저수지 안에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최대양의 감소를 미리 막았다는 것이죠. 이 재정의 큰 부분은 LA 카운티 플러드 컨트롤 디스트릭트에서 온 것인데 이것은 주택 소유자들이 내는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스톰 워터 캐칭 인프라스트럭처의 재정 일부는 지난 2018년 주민 투표로 통과된 Measure W로 인해서 세워진 Safe Clean Water 프로그램에서 온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0월 이후 저장된 빗물은 엄청납니다.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빗물은 카운티의 14개 댐에 모아지고요. 이어서 27개의 카운티가 운영하는 퍼실리티들로 옮겨지고 이렇게 모아진 소중한 빗물은 지하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저장된 물은 로컬 도심지 공급에 큰 역할을 하는 동시에 북가주나 콜로라도 강에서 얻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한층 더 저렴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보통 스톰이 중간에 차단돼서 저장되지 않으면 이 샌게브리얼 그리고 LA강 또 많은 수로를 따라서 그냥 태평양으로 흘러내려갑니다. 현재 LA 카운티 주 목표는 더 많은 스톰 워터를 캡처해서 수입하는 물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가뭄 또는 폭우 등 다양한 문제에 더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045년에 가서는요, LA 카운티는 더 많은 양의 빗물을 저장하고 낭비되는 물을 재활용하고 절약하는 데 박차를 가하면서 지역 안에서 사용되는 물의 80% 정도를 로컬 자체 내 조달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기후가 어떤 변화를 일으켜도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단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지속적인 협조도 절실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부터 DWP는 1억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스톰 워터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에 할당해 왔다면서 저장, 재활용, 절약은 앞으로 모든 LA 카운티 주민들에게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make sense 한다는 것이죠. 지하에 더 많은 물을 확보하고 있는다면 우리는 다가올 가뭄에 한층 더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스톰 워터 캡처 용량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2년에 걸쳐 강력한 폭풍들과 강우량으로 LA 카운티의 물 공급이 아주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가뭄은 또다시 찾아올 것이고 주민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현재 이스턴 시에라 스노우팩 수준이 평균이 약간 넘는 1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LA 수로 애퀴덕트를 통해 적절하게 이용될 것인데 애퀴덕트는 2개의 파이프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LA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모노 베이슨과 오웬스 밸리에서부터 물을 이끌어오는 것이죠.
현재 컨디션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LA는 물 절약, 가뭄이 언제 올지 몰라도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강우량을 가져오게 도움을 준 엘니뇨 현상은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기다 반대 건조한 조건인 라니냐 현상이 올해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죠. 실제 지난 2년 전만 해도 LA 주민들 기억나십니까? 그 이전에 3년간 지속되어 오던 심각한 가뭄에 엄청난 물 사용 제재를 겪으면서 어려워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 곳의 언덕들이 가뭄에 갈라져 가고요. 길거리 잔디들은 모두 죽어가지고 노루스름했던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억하에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상황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차원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 하나인 Donald C. Tillman Water Reclamation Plant가 밴 나잇에 건설됩니다. 이것이 완성된다면 리사이클된 물이 샌프란도 밸리 그라운드 워터 베이슨을 채울 것입니다. 공사는 올해 말 정도 시작해서요. 2027년 가서는 이 지역에 2만 1,000 acre-feet 물 공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준비가 잘 된 상태라고 자부하면서 다양한 에이전시들이 협조에 응하면서 다방면으로 빗물 저장의 물 절약, 재활용이 모두에게 공통된 목표로 들립니다. 그냥 흘러가는 빗물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포텐셜을 더 있을 것이다라고 더 박차를 가할 움직임이 보입니다. 지난 2년간 지나간 수많은 폭풍우에서 얻어진 많은 양의 물이 우리에게 많은 장점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분명히 다가올 어려움에 한층 더 준비된 상태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높은 강우량으로 많은 양의 빗물을 저장했다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강과 수로를 따라 태평양으로 흘러내려가는 폭풍 중 상당량을 차단해 저장이 가능했다니 놀랍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투자와 인프라스트럭처의 숨은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뭄은 또다시 올 것이고 이것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빗물의 차단과 저장, 리사이클링, 그리고 중요한 절약 습관들로 다져진다면 LA 카운티는 미래에 다가올 가뭄에 한층 더 준비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 엘니뇨가 사라지고 반대의 라니냐가 온다고 하니 더 철저한 준비는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